우리나라 전체 암의 18.9%를 차지하며 전체 암 발생률 1위에 해당되는 갑상선암.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그러나 임파선과 림프절의 24군데가 다 전이가 돼서 갑상선암이 속 착한 암이라 믿었던 갑상선암의 두 얼굴. 그리고 좀처럼 식을 줄 모르는 갑상선암을 둘러싼 뜨거운 논란. 놀랬죠. 저는 말기라 이제 바로 수술도 못했고 수술이 잘 경과가 좋아도 노래하기 힘들다. 그때 벌써 한 4기, 5기 정도 그런 상태에서 뭐 병원에서 한 3개월뿐이 살 수 없으니까. 우연히 만지니까 몽골이 이렇게 세 개가 딱 이렇게 딱 만지더라고. 암이라는 건 막 그때만 해도 갑상선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너무 충격을 받고 너무 막 당황했죠. 암 명예기 듣는다 5탄 갑상선암. 난치성 갑상선암 수술의 권위자 장항석 교수가 말하는 갑상선암의 모든 것. 이게 굉장히 작은 기관입니다. 한 20g밖에 되지 않는 조그마한 기관인데 처음에는 순환암이었다가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평균 4개월 미만에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갑상선암은 건강검진에서는 암이 있는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착한 암이라 불렸던 갑상선암의 또 다른 얼굴. 4가지가 있습니다.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상선암에 대한 궁금증부터 과요불급의 첫 번째 갑상선암을 예방할 수 있는 특별한 밥상까지 국내 최고 갑상선 명의와 함께하는 암 명예기 듣는다 5탄 좋다고 많이 먹. 지금 시작합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쓰리다. 안녕하셨습니까? 나는 몸신이다 정은아입니다. 저희가 2016년 들어서면서 몸신 대기획 암 명예에게 듣는다 시리즈로 마련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 3주간에 걸쳐서 간암, 위암 그리고 지금 5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요 정말 많은 분들이 요즘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암에 대해서 완전 정복을 위해 저희 나는 몸신이다 이 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암 특집에 정말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시네요. 예, 트로트의 선후배 나와 계시는데요. 현숙 씨 그리고 조승구 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의 노예가 되어버렸어. 봄이면 이게 생각나는 남자입니다. 꽃바람 부는 봄에 나타난 남자 가수 조승구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음악평론가 입장에서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승구 씨, 꽃바람 여인의 조승구 씨 때문에 제가 오늘 의상도 거의 꽃에 가까운 옷을 선택해서 입었습니다. 꽃바람 여인. 그런데 옆에 있는 우리 현숙 씨, 우리 연예인들 중에서 현숙 씨의 노래 그 모창을 하는 연예인이 숫자를 세보니까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275명. 그 노래가 무슨 노래냐면 바로 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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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노래를 전부 모창을 하는데 네. 그거 한번 해보세요. 저는 안 그러는데요. 남들이 그래요. 안녕하세요. 효녀 가수. 현수예요. 훌라. 나는 본인이 자기 목소리 흉내내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에. 저희가 보통 암 특집을 마련하면 좀 분위기가 처음부터 가라앉아 시작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은 역시 현숙 씨의 등장이 암 특집마저도 이렇게 밝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자, 몸신 대기획 암 명예에게 듣는다. 이제 5탄의 주제를 여러분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암은요 전체 암 가운데 18.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암 가운데 1위입니다. 제일 많은 높은 그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해마다 4만 명의 사람들이 이 암을 진단받는다고 해요. 그만큼 주변에서 이 암입니다 하는 분들 참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만큼 많은 분들이 염려를 하십니다. 이 장기의 질환으로 고생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있고요. 70만 명이 있고요. 우와. 이게 4년 전과 비교하면은 무려 10만 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해마다 매년 발생이 많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자, 오늘 이 장기의 암은 물론이고요. 관련 질환까지 꼼꼼하게 확실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6년 몸신 대기획 암 명의에게 듣는다 5탄. 오늘의 주제 바로 이겁니다. 암 명의에게 듣는다 5탄.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 암을 준비했습니다. 맞아요. 갑상선암 그러면은 착한 암이라고 많이들 얘기하세요. 그래서 갑상선 암이었어? 그럼 많은 분들이 위암이었어? 대장암이었어? 이런 말보다는 그래도 회복할 수 있는 암이구나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시는데요. 전체 암 가운데 18.9% 이렇게 많이 갑상선암이 걸리고 게다가 갑상선 질환이요 매년 6.8%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는 이 갑상선암 또는 갑상선 관련 질환을 이제 겪으신 분들이 또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가 잠시 후에 몸신을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에 위치한 중요 내분비 기관 갑상선은 우리 몸의 체온을 유지하고 신진대사 활동을 조절하는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 생성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생명 유지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관이다. 바로 이곳 갑상선에 생기는 악성 종양 갑상선암이 한국인 암 발생률 1위를 차지. 이 질환을 가진 환자가 우리나라에 70만 명이 있고요. 4년 전과 비교하면은 무려 10만 명이 늘어난 숫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방치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미분암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평균 4개월 미만에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4개월 미만. 착한 암이라 믿었던 갑상선암의 무서운 두 얼굴. 한쪽은 좀 색깔이 좀 이상해요. 이게 뼈까지 전이가 돼요. 뼈로 전이 될 때까지 아무런 증상이 없는 무서운 갑상선암의 숨겨진 얼굴. 언니도 한번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당신이 미처 몰랐던 갑상선암에 관한 놀라운 사실. 이럴 수가 있어. 그리고 미리미리 발견해내면 더 빨리 치료해주는 거 아니냐. 정상이 없으면 조기 치료의 결과물인가? 과잉 진료의 원인인가? 해마다 갑상선암의 유병률 환자 수 4만 명씩 증가. 착한 암의 두 얼굴. 갑상선암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부터 손 3개 정도는 한쪽에 고정을 하고요. 갑상선암으로부터 내 몸을 지키는 방법까지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도 주변에 갑상선 좋지 않다 이런 이야기 좀 많이 듣게 되시는지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갑상선암 그러면은 그 여성분 특히 주부님들께 이게 많이 생긴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보니까 또 그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왜 저 이문세 씨 가수 이문세 선배님도 그 갑상선암이었고 오늘 나오신 우리 가수 조성구님 같은 경우에도 갑상선암 때문에 아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자분들도 이게 예외가 아니더라고요. 그게 언제죠? 저 2007년도에 진단을 받아가지고요. 그때 수술하고 벌써 9년째 됐네요. 처음에 발견 당시에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정말 몸이 안 좋아서 저도 막바지에 들어갔는데요. 들어가자마자 초음파 검사하고 3.5cm 됐어요. 암덩어리가. 그러고 임파선과 림프절에 24군데가 다 전이가 돼서 24군데가 다 전이가 돼서 바로 수술을 못하고 한 2개월가량 치료받고 난 후에 수술을 했어요. 아니 근데 그때 당시에 목소리가 나왔어요? 목소리 안 나왔죠? 목소리 안 나오면 정말 가수로서는 정말 죽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얼마나 진짜 큰 절망을 3.5cm면 이렇게 우리가 싱거스노즐이 있을 때 이렇게 하면 좀 약간 감각이 이상한데 아무런 감각이 없었어요? 근데 정말 몰랐어요. 효과 무슨 감각도 없었고 제가 너무 건강해서 그런지 아니 또 걸리는 것도 없어요? 걸리는 것도 없고 술을 또 자주 먹어요. 술도 많이 먹을 정말 때도. 밀련하다. 정말 밀련하다.
그래가지고 3.5cm인데. 아니 병원 가라고 하면 그 첫날 술 잔뜩 먹고 일부러 또 안 갔어요. 노래가 그때는 또 제가 일이 많이 바빠서 꽃바람 여인 때문에 이제 좀 일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너무 많이 해서 힘들어서 그런 줄 알고. 그래서 아니 근데 워낙에 운동을 네. 하신 몸이라면서요. 저는 원래 노래하기 전에는 제가 격투기 체육관 사범 생활도 했었고 운동을 저는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살이 그렇게 빠지는데도 운동이 부족한 줄 알고 계속 운동을 더 했어요. 지금 아주 혈색도 좋으시거든요. 아주 건강해 보이세요. 네, 작년에 완쾌 판정 받았습니다. 완전 아우 우선 뭐. 예. 완치 판정을 받으셨구나. 근데 이게 지금, 내가 걱정이 돼가지고, 작년 4월달, 1년에 한 번씩 제가 종합검사를 받는데, 작년 4월달에 목에 요만한 혹이 있대요. 혹? 여기, 이 갑상선에가, 뭐, 무슨 물혹이.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게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지금 걱정이 돼. 웃지만은 지금 속으로는 무지하게 걱정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왜 다른 암에 걸렸다 이러면은 사실 굉장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생사를 또 가르는 암들이 사실 많으니까. 근데 갑상선암은요, 제가 듣기로는 괜찮은 암이다. 안전한 암이다라고 얘기를 많이 할 정도로 그냥 다들 완치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거든요. 괜찮은 암인지 모르겠어요. 네, 암은 무섭죠. 무서운 게 암이지 뭐 착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런데 묘하게도 이 갑상선암에다가는 착한 암이다 이런 말을 좀 붙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암에 비해서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두 번째는 아주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발생하는 갑상선암이 온순한 암이 많아요. 그래서 착한 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왜 두 얼굴을 갖다 붙여놨느냐. 착한 암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먼저 종류가 상당히 많아서 대부분은 이렇게 온순한 암이기도 하지만 나쁜 암이 있어요. 어떤 암은 진단하자마자 더 이상 회복이 안 되는 암이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지 12개월 정도면 사망할 수밖에 없는 갑성암도 있고요. 또 순한 암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나쁜 성질로 변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는 목에 이렇게 만져보면 덩어리나 결절이 있기도 하지만 없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갑자기 뼈나 폐로 전이가 되고 전신으로 퍼지는 이런 상황에서 발견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착한 암이 상당히 많기는 한데 갑자기 암으로 변하거나 또는 전혀 모르다가 심각한 상태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서 두 얼굴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갑상선암은 착한 암. 갑상선암은 착한 암이다. 무서운 점이 시간이 오래 지나면 평균 4개월 미만에 사망한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갑상선암에 숨겨진 두 얼굴.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갑상선암 조기 진단부터 착한 암이고 작은 암도 어느 순간 터닝포인트 수술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까지 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난치성 갑상선암의 권위자 장항석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자, 2016년 몸신 대기획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암 명예에게 듣는다. 오늘 5탄입니다. 갑상선암, 갑상선암을 겪은 여러분들과 함께 또 오늘 몸신 가족들과 함께 이 갑상선암과 또 관련 질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몸신 주치의를 모셔보죠. 다 같이 큰 소리로 모셔보도록 하죠. 나와주세요. 진행 속도가 느리고 생존율이 높아 붙여진 갑상선암의 별명 착한 암. 갑상선암 제대로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 난치성 갑상선암의 권위자 내분비외과 전문의 장항석 교수. 예. 그냥 또 마음이 이렇게 턱 놓이는 건 뭔가요? 아주 미소가 너그러운 몸신 오늘 명의로 함께해 주셨는데요. 인사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세대학교 내분비외과
장항석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주제대로 여기 이제 갑상선 모형을 갖고 나왔는데 갑상선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대부분 암이라 그러면 굉장히 이제 긴장하고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갑상선암은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굉장히 착한 암,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거북이암이라는 별명으로 부르기 시작했는데 거북이암. 네, 근데 원래 이 거북이암이라는 별명은 원래는 너무 환자들이 가지는 공포가 심하고 무서워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염려할 것은 없다. 착한 암이다.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와서는 이게 이제 역효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얕잡아 보는 거죠. 이건 암도 아니래더라.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고요. 아까 오한진 박사님께서 굉장히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제 암 중에서도 우리 이제 순하고 착한 이런 갑상선암이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자라고 몸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이런 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가려서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하고자 하는 건 이 갑상선에 대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정확하게 가려서 알자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엄 선생님? 네. 흐뭇하게 바라보고 계신데? 내가 흐뭇하게 웃는 거는 비웃었어요. 왜요? 저는 시집 갔으면서 왜 남의 남자를 아래서부터 우기고 남의 남자를 아래서부터 우기고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식 정확하게 가려서 알자. 아, 봄은 봄인가 보다. 유은아 씨가 저럴 정도면 봄이 확실히 왔고. 어머나, 네. 나올 나서 내가 탁 보니까 와 듬직해. 저 가슴에 탁. 저 가슴에 탁.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애매하면 정신 차려. 오늘 내가 피아니스트인가 봐. 자, 장 교수님 오늘 이제 명의를 모셨는데 어떤 분이신지 이진환 기자 소개를 해주시죠. 아,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나 조사라고 그런 줄 알았어. 장학수 교수님 먼저 갑상선 외과학회 학술이사로 담당하고 계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맞다고 하시네요. 장학수 교수님은 무엇보다도 갑상선암 중에서 난치성 갑상선암 수술의 최대 권위자이십니다. 우리가 그 갑상선 그러면 목 부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게 후두도 있고요. 그다음에 식도도 있고 또 목소리를 관장하는 신경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술하기가 꽤 까다로운 부위이기도 한 거죠. 그래도 무엇보다 난치성 갑상선 암 수술의 대가이시기 때문에 미국이라든지 일본 등에서 환자들이 직접 알아서 찾아오시는 꽤 유명하신 분이십니다. 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말씀 들어볼게요. 이제 갑상선에 미치는 많이들 알고 계시거든요. 예, 또 갑상선이 하는 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형을 갖고 왔는데 네. 이게 그 남자들이 나비 넥타이 매는 딱 그 부분에 이렇게 있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꼭 거기에 정말 나비처럼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그 굉장히 작은 기관입니다. 한 20g밖에 되지 않는 조그만한 기관인데 이게 몸의 전체 에너지 대사를 조율하는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호르몬이 나오죠. 갑상선 호르몬이 과도하게 나오게 되면 몸에 열이 많아져요.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비가 되고 그래서 살이 빠지고 아까 이야기한 대로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감정의 기복도 심해지고 이렇습니다. 반대로 이제 갑상 기능이 저하가 되면 몸이 붓죠. 붓고 사람이 이렇게 좀 멍하다고 느껴요. 자기가. 그리고 이제 행동도 좀 둔해지고 그리고 추위를 많이 타고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갑상선 기능 자체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몸의 각 기관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도 치료를 해야 되는 대상입니다. 그거는 오히려 더 좀 그럼 장 분별이 교수님이 쉽죠? 좀 힘드시니까 예. 제가 조금 네, 그렇습니다. 이 갑상선이라는 거를 우리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우리 몸의 난로입니다. 난로. 난로가 항상 일정하게 온도를 유지를 해줘야 여러분들 몸은 36.5도를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밥을 먹고 뭐 고기도 먹고 이런 걸 먹으면 그게 연료가 돼서 난로가 계속 타는 겁니다. 근데 기능 항진증은 난로가 과열이 된 거예요. 이게 과열이 되니까 내 몸이 막 뜨거워. 그리고 심장도 두근거리고 연료가 빨리 타니까 같이 먹으면 말라요. 이게 이제 기능 항진증입니다. 자, 기능 저하는 난로가 효율이 떨어져서 아무리 태우려고 해도 안 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먹은 거를 다 태우지를 못하니까 온도도 떨어지고 살이 찌게 되는 거죠. 이걸 기능 저하증이라고 합니다. 이해가 좀 쉽죠? 네. 저희가 준비된 화면이 있어요. 같이 보면서 설명 또 들어보시겠습니다. 저기 잘 보시면 예. 기능 항진증은 난로가 확 타서 나오는 거니까 더위를 잘 타죠. 내가 뜨거우니까 덥다고 자꾸 느끼고 체중은 줄고 맥박이 빨라지고 또 먹은 것이 소화가 안 돼서 설사를 막 할 수도 있고요. 여성 같으면 이제 몸무게가 줄면서 생리량도 떨어지고 눈이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올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갑상선 기능이 떨어져서 난로가 잘 안 타면 추위를 잘 타요. 온도가 안 올라가니까. 그 다음에 체중이 자꾸 늘고 맥박이 천천히 뛰고 변비가 생겨요. 잘 배설을 못하고 생리량이 많아질 수도 있고 얼굴이 붓고 난로가 잘 타든 못타든 피로하다는 증상이 자꾸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상반된 증상들을 보이는 두 가지 항진증과 저하증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똑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바로 피로감을 느끼는 건데요. 그 양상이 약간 차이가 납니다. 갑상선 기능 저하증은요, 항상 피로하고 늘상 기분이 축 처지는, 따라지는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반면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에너지가 넘쳐납니다. 확 타올랐다가 갑자기 배터리가 소진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인데요. 이런 피로감이 갑자기 생기면서 위에서 말씀드린 증상들이 있다면 갑상선 기능 이상을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생님, 갑상선 기능 그 항진증, 저하증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갖고 있는 사람은 암이 생길 위험은 좀 높아질 수가 있는 건가요, 선생님? 예, 그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네. 그런데 갑상선 기능과 그 갑상선암은 실제로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갑상선 암이 기능의 어떤 이상으로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 주의할 점은 만성 갑상선염이나 이런 게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혹이 있으면 조금 더 위험도가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는 좀 조사를 하는데 초음파 검사에서 생긴 모양이 이상하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분명히 이제 그 검사를 확실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이제 갑상선 기능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갑상선 암은 이제 여기에 네. 예 암이 발생한 것이죠. 네. 예. 이제 이 갑상선 조직에 몸의 어디에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조직이나 악성 종양이 생긴 것을 암이라고 부르죠. 이제 여기 지금 튀어나와 있는 이 부분이 이제 갑상선 암을 표시한 부분인데 모든 게 다 이렇지는 않지만 갑상선 조직에 암이 생긴 그것을 바로 갑상선 암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두 분의 사진이 있는데 구분을 하기 위해서 두 분이 나왔는데 이제 오른쪽에 있는 분은 딱딱하게 사이즈는 작지만 튀어나온 저 부분이 암이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됐고요. 네. 자, 이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제 저렇게 허옇게 보이는 저 부분이 암입니다. 상당히 사이즈가 컸고요. 그 아래쪽에 이제 뭉글뭉글하게 보이는 이제 밑으로 달려 있는 게 임파선의 전이가 일어난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 그럼 다 절제를 한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세포를 보여드릴 수 있는데 참 예쁘게 생겼죠. 근데 저렇게 정상적으로 보이는 세포들은 저렇게 핵 자체에 허옇게 보이는 부분이 안 보입니다. 근데 저게 허연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암세포예요. 왼편에 있는 게. 저 원래 색깔이 이렇게 보라색인가요? 저건 염색을 해서 그렇고요. 네네. 원래는 이제 몸 속에는 보라색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슬라이드로 볼 때는 그냥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정말 그 약간 크기도 달라 보이고 모양도 그렇습니다. 달라 보이고 네네. 안에 하얀 게 보이고요. 네네. 아니 근데요, 그 갑상선 암은 두 얼굴을 가진 암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또 생존율은 그 100%라고 이렇게 네네.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 정말 안전한 건지. 예, 그 대부분의 갑상선암은 참 생존율이 좋습니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어도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적절하게 잘 치료받았을 때 아주 좋다는 겁니다. 그 갑상선암에 대해서는 전부 다 이제 한 가지 암으로만 약간 착각을 하는데 암은 여러 가지가 있고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그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고 생존율이 좋은 유두암이라는 게 있는데 대략 85에서 90% 정도 됩니다. 그 암은 적절하게 잘 수술받고 치료받기만 하다면 아까 말한 대로 생존율이 거의 100% 육박합니다.
유두암 자체가 전형적으로 굉장히 천천히 자라는 암입니다. 퍼지는 속도도 느리고 주변으로 침투하는 속도도 느리죠. 수술할 때 이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을 하고 잘 드러내기만 하면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두암이 이제 가장 예후가 좋은 암, 그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그런 이름이 붙었죠? 유두암이라는 게. 그게 이제 세포의 형식이 모여있는 모양이 유두처럼 보인다. 그래서 유두암이라고 붙었어요. 네네. 자, 그런데 이제 그 암하고 또 유사하게 여포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포암도 역시 생존율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유두암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임파선으로 전이가 흔히 일어나고 여포암은 혈행을 따라서 뭐 폐나 뼈나 이런 데 원격 전이가 잘 일어납니다. 그래서 각기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어서 각기 다른 치료가 필요하고요. 또 다른 암이 수질암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수질암은 이제 유전이 될 확률이 한 40% 되고요. 유전이 될 확률이 한 40%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 위험한 암이냐면 대략 위암하고 비교하면 비슷합니다. 그 정도로 갑상선 암 중에서도 위험한 암이 되겠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치명적인 암이 있는데 그건 이제 미분화암이라고 하는 겁니다. 미분화암은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이게 이제 굉장히 무서운 게 아까 오한진 박사님 이야기하셨습니다. 미분화암이 되면 진단일로부터 6개월에서 1년이라고 했는데 논문들을 쭉 모아보면 평균 4개월 미만에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4개월 미만에 사망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무서운 암이고 사람이 생기는 가장 어그레시브한 그러니까 무서운 암 4가지를 꼽거나 3가지를 꼽으면 꼭 3등 안에 들어가는 암입니다. 그래서 거의 최장암보다도 어떤 면에서는 더 치명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이게 다행인 건 전체 암에서 약 1%밖에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치명적인 암이 1%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안심하고 있어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아주 작은 치수이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치명적인 암이 처음부터 치명적인 암으로 생기는 건 아니에요. 무서운 점이 처음에는 이제 유두암이나 여포암처럼 순한 암이었다가 이게 방치되고 시간이 오래 지나면 이게 미분암으로 바뀌어가는 거죠. 변화가 됩니다. 예,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도 빨리빨리 암을 처리를 하자라는 의견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자꾸 병이 커지면서 임파선에 전이가 일어나고 그리고 원격 전이가 일어나면 상당히 이야기가 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게 착한 암일 때 빨리빨리 처리를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앞서 이제 갑상선암이 착한 암이다 하는 것은 발병을 하더라도 이게 진행 속도가 늦기 때문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뭐 순한 암, 뭐 유도암이나 이런 암이라 하더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급격하게 이제 성질이 나쁜 암으로 변한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그래프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어서 같이 보면서 설명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저 그래프인데요. 지금 이제 이렇게 천천히 파란색 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저 구간이 네. 이제 초음파나 뭐 이런 걸로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암이 존재하는 구간입니다. 근데 저게 이제 갑상선암이 조금 다른 암보다 길어요. 길기 때문에 좀 천천히 달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순간 저렇게 지수함수로 폭발적으로 꽂히네요. 예, 그 포인트가 오는데 저건 정말 아직 과학적으로 잘 모릅니다. 누구에게 언제 오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비록 지금은 작더라도 어느 순간 저렇게 자랄지 모르기 때문에 또 두 얼굴이라고 하는 말을 그런 의미에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연령대로 봤을 때 어느 세대에 가장 많이 나타난다라는 그런 나이대가 혹시 있을까요? 예,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갑상선암이 가장 많이 발견되는 연령은 50대입니다. 50대인데 연령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예후가 많이 달라지는 암입니다. 갑상선암은 45세를 경계로 45세보다 어릴 때는 아무리 병이 진행이 많이 되어도 2기 정도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1, 2기에 해당해서 굉장히 예후가 좋다는 겁니다. 근데 45세가 넘어가면 그때부터 1기부터 4기까지 다 분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3기와 4기는 굉장히 위험한 암입니다. 네. 어느 암이나 마찬가지로. 네. 그래서 45세 이상의 경우에는 좀 더 위험하고 더 조심을 해야 된다. 우선 한 번
큰 수술을 하셨던 분은 지금 조승구 씨처럼 이제 또 재발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상당히 클 거란 말이죠. 근데 갑상선암이 재발이 잦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재발이 많은 게 이제 갑상선암의 또 다른 한 문제입니다. 보통 이제 예후가 좋긴 하지만 이제 재발률은 꽤 높은 편이어서 다른 암에 비해서 누적 재발률이 10년에 10%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처음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 재발을 한 번 할 때는 그런 대로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재발을 2번 이상 하고 3번이 되면 생존율이 뚝 떨어지고 그리고 재발을 안 하더라도 병기가 굉장히 높아진 경우에 예를 들어 1, 2기는 거의 100% 육박하는 생존율을 보입니다. 네. 3기가 되면서 뚝 떨어지고 4기가 되면 생존율이 50% 미만으로 떨어져요. 그래서 병은 이제 작을 때 빨리 치료하자. 조기 발견, 조기 치료.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근데 선생님, 근데 여자들이 갑상선암에 많이 생기기는 하지만, 근데 남자들이 한번 이렇게 갑상선암에 걸리면 이건 더 위험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그건 제가 얘기를 그러실래요? 갑상선암을 사실 여성들이 많이 생긴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우선 갑상선암 중에 유두암, 특히 남녀 비교를 해보면 여자가 한 5배 많아요. 그 다음에 갑상선암 전체적으로 봐도 여자가 한 83% 정도 발생을 하고요. 남자는 17%밖에 발생을 안 합니다. 또 갑상선 기능 저하증, 기능 항진증 이런 병도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성병이다, 여성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남자한테 생기는 갑상선암은 지독한 게 많습니다. 예후가 좋지 않고 사망률이 높은 암이 많기 때문에 여자나 남자나 다 같이 조심을 좀 해야 될 암입니다. 착한 암이라고만 생각했던 갑상선암. 하지만 알고 보면 무서운 두 얼굴을 가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갑상선암이 무서운 이유 첫 번째, 미분화암. 갑상선암은 한 가지가 아닌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분화암은 진단과 동시에 사기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고 대개 6개월 내외에 사망할 만큼 치명적인 악성암입니다. 그런데도 왜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 부르는 걸까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착한 암은 유두암이라는 건데요. 유두암은 우리나라 전체 갑상선암의 약 90%를 차지하며 예후가 좋고 생존율도 높아서 착한 암이라는 별명이 붙여진 거죠. 하지만 착한 암인 유두암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언젠가는 미분화암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 갑상선암이 무서운 이유 두 번째는 나이. 45세 이하에서는 갑상선암이 발견되더라도 1기나 2기에 그치지만 45세 이상에서 갑상선암이 발견되면 4기에 발견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해야 하고요. 특히 45세 이상의 남자에게서 발견되는 갑상선암은 예후가 좋지 않은 지독한 악성암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갑상선암이 무서운 이유 세 번째, 재발과 전이. 갑상선암의 재발률은 10년을 주기로 10%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재발이 되면 위험성 또한 그만큼 커지고 결국 생존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인프제는 24군데가 다 전이가 돼서 또한 전이가 잘 되는 것도 갑상선암이 무서운 이유 중에 하나. 암세포가 폐와 뼈까지 전이될 때까지도 아무런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무서운 암입니다. 갑상선암이라고 모두 다 착한 암이 아니라는 사실 잊지 마세요. 그런데요, 왜 생겨요, 그게? 그게 왜 생기냐고. 네, 맞습니다. 근본적인 아니, 문제죠. 맞아요.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그게 생기는지, 음식을 또 짜게 먹고 뭐 이래서 그렇죠. 생기는지, 그 원인을 알면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이제 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갑상선암도 그렇고 다른 암도 그렇고 이런 여러 가지 원인들을 거론하는데 갑상선암도 굉장히 구구절절한 원인들이 많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하면 결정적인 한 가지를 모른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옛날에 이제 체르노빌 원전 누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근처 지역에 살았던 어린아이들이 한 20, 30년 지났더니 갑상선암이 다른 인구에 비해서 30배 정도 더 증가했어요. 그래서
방사능이 굉장히 갑상선암을 유발하는 강력한 인자겠구나라고 짐작을 하고 어느 정도는 우리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 다른 이제 환경적인 요인들도 있고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정확한 한 가지를 모릅니다. 엄영란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원인을 알면 약을 개발합니다. 치료법도 단순해지죠. 근데 지금은 치료법이 단순한 게 없고 굉장히 복잡한 과정이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요, 이 갑상선암이 어떤 증상이 있어야지 병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몸에 어떻게 이상이 생겼을 때 병원에 가야 될지. 예, 갑상선암은 이제 특이의 증상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피곤한 증상도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특이의 증상은 아닙니다. 지금 원인도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거의 밝혀지지 않았네요. 증상도 없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야말로 갑상선암의 그 두 얼굴을 만나신 분이 계신데 먼저 한 분 한 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박명수 선생님. 예. 저는 MTB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넘어졌어요. 예. 한쪽 다리를 못 들겠더라고요. 그래서 골절인가 보다. 예, 골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인근 병원에 가서 그 정형외과 가서 사진을 찍었어요, 여기요. 양쪽에 사진을 다 찍었는데 제가 그 사진을 봐도 한쪽은 깨끗하고 한쪽은 좀 색깔이 좀 이상해요. 뼈가요? 뼈가 그 사진 찍은 게 자체가. 그래가지고 그 담당 의사가 빨리 큰 병원을 가보라 그래가지고 강남 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를 갔습니다. 저는 모르지만 이게 어디서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왔는데 찾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계속 사진을 찍었는데 갑상선암이 속으로 들어앉아가지고 그게 5개가 5cm, 2cm 이게 5개가 암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뼈까지. 예, 이게 뼈까지 전이가 됐어요. 그 당시에 한꺼번에 갑상선 이거 다 드러냈어요. 근데 선생님 잠깐만요. 네네. 좀 궁금한 게 분명히 다리라고 그러셨잖아요. 예. 근데 갑상선암이라면 목이잖아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까지 전이가 될 때까지 어떻게 모르고 계셨어요? 근데 이게 아픈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딴 게 없나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몰랐죠. 갑상선암이 전이 된지는 전혀 몰랐죠. 아니 근데요, 박영수 씨는 증상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오신 방청석에 계신 분들 중에 증상이 조금이라도 있었던 분이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세요. 좀 높이 좀. 한번 들어보세요. 옆에 계신 분이 예. 아니 근데 세 분이 닮았어요. 예? 넷째, 셋째. 마이크 대고. 아니 어떻게 세 분이 다 세 분 다 갑상선 수술이고 자매시구나. 2011년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한날 했어요. 어머, 어떻게? 한날에. 저희가요, 이제, 몽골이 3개가 이게 잡히더라고요. 네. 예, 저 왼쪽가. 그래가지고, 여기요? 이제, 내과를 가갖고, 이제, 검사를 하니까는 암이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셋째 언니한테, 언니가 굉장히 피곤해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언니한테, 언니도 병원에 한번 가보라고, 그러게 됐는데, 언니도, 갑상선 암이었어요. 와, 동시에. 그럼 언니분은 무슨 증상이 없었는데? 네, 증상이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때만 해도 목에 몽골 같은 건 안 맞추는데 피곤하고 목이 그렇게 많이 아프고 그래서 동생이 저도 이제 그랬어요. 갔다 와가지고 언니도 한번 병원에 한번 가서 진료도 받으러 보라고 해서 가서 해보니까 저도 이렇게 암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또 아무래도 또 언니한테 내가 또 전화를 해가지고 언니도 항상 피곤해 보이고 그러니까 언니도 한번 해봐 그러고 이 언니한테 이제 병원에 가보라 해서 똑같은 내과에. 그래갖고 이제 이 언니도 가셨는데 이렇게 너무 피곤해갖고 그랬는데 동생들이 언니도 한번 가봐 그래서 가만뒀는데 거기서 이렇게 검사를 했는데 그 갑상선암이라고 그래갖고 이럴 수가 있어. 세 자매가 동시에 한날에 했어요? 한날 했어요. 지금 다 건강하세요? 지금은 다 건강해요. 건강해요. 그러면 결국은 기본적으로 전조 증상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몽골이의 그 혹? 그죠? 혹 같은 경우가 결국은 전조 증상이잖아요. 그게 암의 증상. 그죠? 아닌가요?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알게 모르게 50% 정도는 혹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초음파를 해보면 혹이 50% 정도 있거든요. 근데 그 모든 게 다 위험한 건 아닙니다. 그 중에 대략 5% 정도만 암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음파를 봐서 발견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직접 만져서 알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점점 자란다거나 아니면 결절의 생긴 모양이 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이상하다는 말은 이제
의사들이 암일 걸 예상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건 꼭 조직 검사를 해봐서 확인해 보는 게 좋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목에 결절이 있으면서 이게 이제 위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 이렇게 만져지기도 하지만 안 만져지는 경우도 있는데 속으로 깊게 자라 들어간 경우에는 밖에서 잘 안 만져집니다. 저 같은 전문가가 만져도 한 50%밖에 그런 경우는 발견을 못해요. 그래서 자신이 발견하기는 참 어려운 거죠. 그래서 목이 결절이 있다고 무조건 겁낼 건 아니지만 그게 안 만져진다 그래서 또 이게 완전히 안심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좀 어렵다는 거죠. 아까 지금 많은 분들이 피곤하다 하셨는데 사실은 피곤한 건 암의 증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피곤하기 때문에 검사를 해봐서 우연히 암을 발견한 거라고 저는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증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누가 갑상선암을 착한 암이라고 했는지 갑자기 오늘 이 시간 함께하면서 조금 헷갈리고. 근데 교수님은 쉽지 않습니다. 여기가 갑상선이 있다 그랬는데 저기 영자 씨는 왜 여기 가서 3개가 있어요? 그건 위치가 그렇게 움직이나요? 아닙니다. 목 옆에 임파선이 먼저 만져져서 그것으로 인해서 암을 발견하게 되신 케이스죠. 행운이시네요. 그러니까 뭐가 만져진다, 없던 게 생겼다, 그게 좀 기분이 좋지 않다 그러면은 병원 가셔야겠네요. 예, 그렇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많은 병을 보다 보면 그러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세 분이 동시에 나오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유전과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거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많이 받는 질문인데 실제로 좀 안심할 수 있는 것은 갑상선암의 95%는 유전성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이 되지 않는데 유전이 되는 암도 있죠. 이제 유전이 되는 암은 이제 수질암 같은 경우에는 대략 한 40% 정도가 유전성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금 세 자매가 나오셨는데 실제로 이렇게 가족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건 유전성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은. 그러나 한 가족은 비슷한 생활 패턴을 공유합니다. 그리고 비슷한 체질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가족 중에 어떤 한 분이 어떤 병이 걸리면 그 병에 대해서는 좀 주의를 하고 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같은 맥락에서 갑상선암 자체도 한 분이 걸렸다면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아들은 어떨까, 유전될까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는 거죠. 저희가 이제 몸신 가족들이 갑상선 건강 검사를 하셨는데요. 사전에 좀 얘기를 통해서 갑상선암 검진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조사를 했고요. 자, 그래서 엄명란 선생님을 제외한 5분이 검사를 받으셨습니다. 사실은 일부러 갑상선만 검사하러 가는 일은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하셨네요. 조금 찜찜했어요. 왜냐면 저는 어릴 때 사실은 저는 이제 제일 좀 걱정이 됐던 게 경부 임파선 비대증이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이제 유난히 저는 이 목젖이 좀 이렇게 많이 튀어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50대 지나고 나서 이걸 한다는 게 이제 임파선과도 연관이 있는 건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찜찜한 게 많았죠. 그리고 사실 저도 이제 올해 검진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갱년기가 되다 보니까 하는 부위마다 뭐가 안 좋게 하나씩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이게 사실 불안한데 그렇다고 이거 안 해볼 수가 없는 게 주변에 갑상선 암으로 수술한 친구들, 동생들이 은근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걱정이 돼서 꼭 해야 될 것만 같고 근데 저보다도 조승구 씨는 또 이제 암에 또 경험이 있고 또 재발률이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일 많이 떨리시지 않을까. 많이 떨려요. 사실 그날 미니 씨하고 하고 저는 또 한 번 갔어요. 뭐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정말요? 그래요. 걱정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오늘 더 걱정되고. 괜찮으실 거예요. 괜찮으실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또 암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이 검사를 받는 마음이 다른 분하고는 다르실 것 같은데요. 자, 오늘은 단순하게 이제 암이 있는가 없는가 뿐만이 아니고 여러분의 갑상선 전체에 대한 질환도 살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리에 모시고 이 검사 결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마다의 사연으로 갑상선 기능을 확인한 몸신 가족들. 과연 몸신 가족들의 갑상선 건강 상태는? 그리고 지나친 관심, 지나친 염려, 그래서 과잉 진단 아니냐? 미리미리 발견해내면 더 빨리 치료해주는 거 아니냐. 정상이 없으면 갑상선암을 둘러싼 쉽지 않는 논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죠. 과잉 진단이냐,
조기 치료냐를 둘러싼 뜨거운 논쟁. 시청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갑상선암에 대한 핫한 질문. 잠시 후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자, 2016 몸신 대기획 암 명예에게 듣는다. 오늘 갑상선 암의 여러 얼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초조한 시간입니다. 몸신 가족 여러분들이 이제 갑상선 건강 검사를 마치고 오셨는데요. 이제 그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혈액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알게 되는 건가요? 네, 두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갑상선 기능에 대한 조사를 했고요. 실제로 이 기능을 우리가 아는 건 중요하지만 이게 암하고 특별히 연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암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역시 초음파 검사를 해서 거기에 혹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게 있는지를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검사를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과연 갑상선 기능도 정상이다. 갑상선 암의 이상도 전혀 없다. 하는 분이 누구신지 오늘은요 시원하게 갑상선 건강 왕부터 한번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시원하게 발표를 해드리고 좀 조금 마음 편히 좋은 사람? 예, 좋은 사람 가장 먼저 좋은 분, 건강 왕 먼저 발표를 해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과연 오늘 갑상선 왕은 누구십니까? 보여주세요. 갑상선 왕은 누구십니까? 보여주세요. 자, 몸신 최고의 갑상선 왕은 누구실지? 모두 한마디 나비가 되셨네요. 현종 누나. 저예요? 뭐야? 저예요? 뭐야? 뭐야? 민식 것 같아. 옷 색깔은 뭡니까? 맞는 것 같은데. 현숙 씨? 현숙 씨? 현숙 씨? 잘못 나온 거 아닙니까? 용식이 형님은 한 번도 1등 한 적이 없는데. 그러게요. 야, 좋으시겠다. 정말 이렇게 기쁠 수가 없어. 그러게요. 요즘 피곤했거든요. 그리고 내가 조그만 게 있었거든요. 네. 야, 근데 어떻게 저 왕관을 쓰게 됐을 줄은. 아니, 그러고 보니 오늘 정말 찬란한 나비 색깔이세요, 옷이. 야, 마침내 이런 날이. 야, 이런 날도 있네. 어머머머. 붉은 나비? 예, 오늘 나는 몸시다의 경사입니다. 예, 이용식 씨가 이제 왕이 되셨어요. 검사 결과 어떻게 나온 거죠? 예, 우선 현숙 씨에 대해서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갑상선 분야를 다루는 의사들이 보는 관상에서는 약간 갑상선 기능 항진이 있지 않을까 조금 생각하는 그런 분이에요. 근데 이제 항진의 경우에는 정말 현숙 씨처럼 이렇게 항상 기운이 넘치고 날씬하고 날렵하고 좋은데 요번에 검사를 해봤더니 초음파에서도 아주 깨끗하고요. 애기 갑상선 같아요. 네, 그리고 갑상선 기능도 아주 지극히 정상이라 제가 이제 생각하기 역시 관상 같은 걸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아주 깨끗하고 좋습니다. 얘 시집 안 가서 그래요. 야, 아니 건강 왕뿐만 아니라 애기 갑상선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했고요. 자, 그렇고요. 아니, 이용식 씨는 지금 본인도 믿기 어렵다는. 이렇게 흐뭇할 수가 없어. 네. 이용식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진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선 갑상선 기능 검사를 했을 때 기능에도 아주 정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혹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죠? 근데 이 혹이 지금 전혀 안 보입니다. 그래서 갑상선 자체에 전혀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이렇게 건강왕으로 등극하시게 된 거죠. 정말 흐뭇해하시는 모습을 뵈니까 저희 마음이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좋네요. 제 딸이 걱정을 많이 했어요. 오늘 발표하는 날이다. 그러니까 아빠 가서 녹화할 때 걱정하지 마라. 기도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딸이 기도가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세 분에 대한 발표를 하겠는데, 자, 건강 왕이 발표됐으니까 지금부터는 갑상선 건강 위험 경고 등으로 그거 무서워요. 저희가 확인을 진짜. 하겠습니다. 경고등이 이제 있을 텐데 초록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이제 붉은 경고등, 빨간 경고등의 숫자가 높아지면 조금 위험하신 겁니다. 검사 결과 확인을 할 텐데요. 우리 저 변주부의 갑상선 건강 검사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험 경고 신호등. 자, 결과 보여주시죠. 저도 괴로워. 하나. 고개 들어. 저 소리 듣기 싫어. 무서워. 하신가 보다. 무서워. 하신가 보다. 세 개다. 세 개. 끝 났습니까? 빨간 세 개. 세 개가 두 개였습니다. 터졌네요. 앞서 변우민 씨가 좀 걱정스러운 이유가 네, 있다라고 조금, 하셨는데, 네. 말씀 걱정이 됐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예, 왜 경고등이 3개나 켜졌는지 한번 사진을 보여드리고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 어릴 때부터 임파선 비대가 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지금 저게 목에 임파선 비대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저거 자체는 그렇게 위험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저건 그냥 정상적으로 체질에 따라서 컨디션에 따라서 커졌다 작아졌다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거는 크게 위험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 갑상선에 혹이 있어요. 이제 오른쪽에도 있고 왼쪽에도 있습니다. 근데 사이즈가 굉장히 작고요. 3mm 정도 됐습니다. 저거는 그리고 물혹일 가능성도 있고 그냥 양성혹일 가능성도 있는 그런 혹입니다. 그래서 저건 역시도 그렇게 크게 위험하지 않고 그냥 두고 지켜보면 됩니다. 다만 이제 남성이고 이렇기 때문에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기다렸다가 초음파를 한번 봐서 혹시 변화가 있는가 다시 한번 검사해 보시면 적절하지 않겠나. 그러니까 재검사를 꼭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거네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바로는 아니고 1년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게 저 혹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를 보고 싶은 건데 짧게 봐봤자 특별히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 1년 후 정도에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조민희 씨. 좀 얼굴을 펴세요. 제가 결과 보자고 말을 못하겠네요. 갑상선 이런 호르몬이 좀 걱정이 돼서 꾸준하게 이제 혈액 검사 이런 거는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굉장히 사실 요즘에 좀 피곤하거든요. 그리고 말할 때마다 이렇게 잠깐 제가 목이 자꾸 쉬어요.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나오면 어떡할까. 울어버릴 거야. 어떡하지? 걱정되네요, 진짜. 괜찮아. 네, 걱정 많은 조민희 씨. 자, 이제 마음의 준비 되셨으면 갑상선 위험 경고 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어서 보여주시죠. 하나? 없다. 여기까지. 그래. 없어질 수도 있어. 이걸로 끝일 거야. 스톱. 왜 그러세요? 네 개의 이제 빨간 등이 켜졌네요. 왜 켜졌어요? 4개를 드린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피검사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게 발견됐어요. 뭐야? 제가 질문인데 네. 옛날에 혹시 갑상선 기능이 항진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은 없습니까? 아니, 듣지는 못했고, 예전에 한 몇 년 전에 한번 이 목 주변에 좀 약간 좀 피곤하면 많이 좀 목이 잘 쉬고 좀 피곤하고 그래서 한번 받아본 적은 있는데,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좀 지켜보자 이 얘기는 좀 듣긴 들었었거든요. 예. 네. 지금 현재 갑상선 기능 자체는 정상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조민희 씨 같은 경우에는 원래 우리가 125까지를 정상이라고 보는데 302 정도로 2배 이상이 높아요. 2배 이상이 높아요. 그 항체가.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 항체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갑상선을 공격하고 있다는 병이에요. 그래서 만성 갑상선염이라는 병인데 처음에는 기능 항진으로 나타나요. 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이 그래프 그 기울기가 서서히 가라앉으면서 나중에는 기능 저하로 빠져들어가는 병입니다. 지금은 아닐지라도 나중에는 기능 저하에 빠져들어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사진을 좀 보시면 사진에서도 갑상선에 혹이 있는 게 지금 발견됐습니다. 저거는 이제 변우민 씨의 그 혹보다는 사이즈가 좀 커서 저건 한 7mm 정도 되는 사이즈. 근데 생긴 모양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건 역시 이제 좀 두고 관찰을 해봐도 되겠는데 변우민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1년 후에 보자고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한 6개월 후 정도에 조금 짧은 텀으로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의사들이 한 6개월 후에 봅시다 하면 그거는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제 나쁘면 당장 수술하자 그러죠. 근데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되는 그런 상황이고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고등이 하나가 더 켜진 겁니다. 자, 일단 이제 한 번 더 이제 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앞서 그 자가항체 수치가 이제 2배가 높다라고 하셨어요. 그게 혹시 뭐 여성의 또 어떤 특정 연령대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 갱년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여성 호르몬과는 특별히 연관이 없거든요. 그래서 갱년기 여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더 불리하진 않는데요. 다만 이 병은 그 시간이 지나면서 서서히 기능이 저하에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갱년기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 갱년기라고 해서 더 불리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네. 노화가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죠? 아니, 그러니까 노화보단 시간이죠. 시간이 오래됐다는 나이가 얘기죠. 들었다는 얘기죠. 네. 아이고, 또 우울해졌다. 또 우울해졌다. 아이,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아니, 왜 저희 교수님한테 성을 내고 그래요? 예. 아유, 이제 사실은 또 이 검사 결과가 가장 궁금하실 분이 조승구 씨예요. 그렇죠. 예. 과연 그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상선 위험 경고등 결과 보여주시죠. 빨간불 아니에요. 노란불이에요. 더 좋다는 이야기, 더 안전하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갑상선 수술하고 지금 9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빨간불이 안 나왔습니다, 우선은. 갑상선은 없으니까요, 뭐. 부갑상선. 아이고. 걱정하셨었나 보다. 네. 예. 결과 알려주세요. 네. 자, 아마 걱정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한 번 더 오셔서 검사를 좀 한 번 더 받으시라고 했기 때문에 더더욱이 아마 걱정을 하셨을 겁니다. 자, 우선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진에 보면 갑상선을 수술한 자리는 아주 깨끗하고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왼편 목 쪽으로 목 옆에 임파선이 저렇게 커져 있는 게 보였어요. 근데 저 임파선은 일반적인 사람에서 저렇게 임파선이 커져 있으면 저거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냥 두고 보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큰 수술을 받았고 그리고 임파선 전이도 굉장히 많았고 했기 때문에 이제 조사를 꼭 한 번 더 해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제 저거는 시간이 오래 지난 후라도 잠복해 있다가 림프선을 타고 전이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재발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저걸 이제 세침 검사를 꼭 해보고 싶었던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검사를 받았는데 그때 아마 고생을 좀 하신 걸로. 엄청 떨었어요. 가기 전에도 두려웠고. 아니, 리허설을 저랑 같이 했거든요. 근데 선생님이 다시 오라고 한다고. 그래서 얼굴이 정말 굉장히 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슴이 너무 아팠거든요. 너무 놀랐어요. 와, 다행이다. 왜냐하면 이거 또 틀림없이 그러면 암이 전이됐구나. 막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래서. 네. 사실은 저도 검사를 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주 다행스럽게도 임파선으로 전이가 안 일어났고 재발이 아닌 것으로 최종 판정이 됐습니다.
진짜 다행이다. 네, 다행이에요. 그리고 이 검사에 저희가 좀 더 신경을 써서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세침 검사란 주사기를 이제 우리가 씻어내고 거기서 종양 지표를 재는 검사까지 했는데 종양 지표가 최저로 떨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깨끗하다는 결론을 제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간성도 깨끗해요. 네. 제가 그 의사지만 이런 이야기를 환자분들께 드릴 때가 제일 제가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갑상선 암 환자들의 희망이네, 조승구 씨가. 희망이야. 앞으로도 이제 계속 그래도 마음을 놓으면 안 되는 거죠, 장 교수님? 네. 자, 지금 조승구 씨는 굉장히 관리를 잘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이제 강조하는 게 약도 잘 먹어야 되지만 자기 체력도 중요하기 때문에 운동을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운동하신 두 분이 좀 위험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회복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제가 다른 피 검사도 사실은 좀 했는데 놀라울 정도로 컨디션이 좋으신 거예요. 지금 정말 암 수술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뭐 웬만한 분들보다 더 건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제 초반에 그 갑상선 암은 뭐 100몇 %까지 생존을 한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미국의 굉장히 재미있는 통계입니다. 그 통계가 갑상선 환자들을 이렇게 그 생존 곡선을 그려봤더니 일반 파퓰레이션들보다도 훨씬 더 오래 살더라는 이야기예요. 정확하게는 107% 산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왕왕 이제 이건 암도 아니라더라라는 말로 전용되긴 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이 조승구 씨나 아니면 우리 박영수님처럼 이런 분들은 암이라는 게 알려진 순간부터 생활 패턴을 바꿨습니다. 이제 나쁜 일 안 하고 운동 열심히 하고 체계적으로 자기 관리를 하고 이러기 때문에 다른 병에 안 걸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심근경색이나 이런 리스크도 확 떨어져 있고 그래서 오히려 더 건강하게 잘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생존율이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암 발생률 1위. 갑상선암의 폭발적 증가를 둘러싸고 벌어진 논란. 미리미리 발견해내면 더 빨리 치료해주는 거 아니냐. 증상이 없으면 미리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죠. 수술을 할 수 있으면 해야죠. 몸에 암이라고 하는 덩어리를 갖고 있으면 저는 수술을 해야 깨끗하고 마음적으로 또 부담이 덜 갈 것 같아요. 갑상선암은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수술을 안 해도 된다. 근데 수술을 안 해도 되나? 진행 속도가 느리니까 정말 꼭 그 암을 수술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나도 참 그거에 대해서는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안 찾아도 될 암까지 찾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천천히 진행되고 생존율이 높은 갑상선암. 수술 미뤄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시청자가 뽑은 갑상선암 이것이 궁금하다.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봅니다. 언론을 통해서도 많이 보실 것 같은데 갑상선 또는 갑상선암에 대해서 이건 지나친 관심, 지나친 염려, 그래서 과잉 진단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초음파를 대보면 뭐 정확히 알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초음파 기술이 너무 많이 좋아져서 정말 작은 것까지 확인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필요 없는 사람도 확인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어요.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미리 찾아내서 암이라고 수술하고 고생시킨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한쪽 사람들은 한쪽 의사 선생님들은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있고 그게 아니라 미리미리 발견해내면 빨리 해결하고 그 사람한테 문제가 생길 걸 미리 우리가 예방하기도 하고 더 빨리 치료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면이 아직도 상충돼서 계속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때 갑상선암 수술이 크게 늘어서 그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과잉 진단 때문이었다는 분석이 있었는데요. 이게 병원에서 안 찾아도 될 암까지 찾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와서 논란이 됐습니다. 특별한 증상이 없는 갑상선암은 의료계에서 흔히 거북이암, 착한암으로 불립니다. 환자가 줄어들었다는 건 아마도 검진 자체를 안 해서 그럴 거다. 정말 정의 선생님으로서는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 이것도 참
어려운 문제이죠. 우리나라에서 갑상선암이 이제 폭발적으로 많이 증가했습니다. 네. 증가하는 이유는 오한진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초음파 술기가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의사들은 굉장히 손도 섬세하고 손재주가 좋아서 아주 작은 암도 잘 진단해내는 거죠. 그리고 진단 방법도 우리나라 의료 환경을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미국에서는 이제 한 80만 원, 90만 원 한다고 합니다. 한번 초음파하는 것 자체가. 근데 그 비용을 내고 싶다고 해도 그냥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의료기관을 여러 군데를 거치고 그 전원이 되어야지만 그 기관에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국의 사정은 초음파를 받고 싶다면 가까운 기관에 가서 금방 잘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비용도 굉장히 저렴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지난해 9월 국립암센터의 갑상선암 검진 공간입니다. 그 공간에 따르면 일단 갑상선암 증상이 없으면 미리 초음파 검사를 권고하지 않는다입니다. 즉 우리가 흔히 위암이라든지 대장암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일정 연령이 되면 암 검진을 하지 않습니까? 갑상선암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목부에 혹이 만져진다거나 또는 어릴 때 림파선 암 등으로 해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거나 또는 갑상선 암 중에 수질암의 경우는 약 40%가 유전 확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미리 초음파 검사를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물론 본인이 받고 싶다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미리 갑상선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말인즉슨 이제 갑상선암 검사를 무조건 할 게 아니라 어떤 중요도가 있고 요인이 있다 그러면 그건 검진을 해야겠다 이런 권고안이 나와 있다는 건데요. 역시 이 문제에 대해서 또 네, 의사들 중에도 갑상선암으로 죽지도 않는데 뭘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조차 있습니다. 갑상선암이 작으면 빨리 진행도 안 되는데 왜 이걸 미리 이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만 저는 이제 빨리 해결하자는 측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지론은 어떤 것이냐면 아까 제가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처럼 착한 암이고 작은 암도 어느 순간 터닝 포인트가 올지 모르니까 저는 굉장히 진행된 암, 재발된 암, 그리고 굉장히 난치성 암을 많이 보는 사람입니다. 암인 걸 분명히 알았다면 천천히 자라지만 언젠간 자랄 것이고 그래서 실제로 그 분들이 돌아가시면서 그리고 또 그 과정을 겪으면서 힘들어하시는 걸 보고 있으면 저분이 저렇게까지 갈 게 아니었고 처음부터 빨리 제대로 치료를 했으면 저렇게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마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병이건 얕잡아봐서 되는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니다 보면 수술 안 하고 그냥 끝까지 개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 갑상선 암이라는 걸 확정을 받고 그러고선 수술을 안 하고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지금 검사 받아봤냐 그랬더니 1cm가 넘었어요. 틀림없이 1.5cm 정도 됐고 암이라는 것도 판정받았고 근데 수술을 안 하고 계속 버티면서 아니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제 주위에. 네. 그분들 이렇게 보면서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궁금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분들이 실제로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바쁜 일이 있거나 몸의 컨디션이 안 좋거나 해서 기다리기도 합니다. 네. 근데 기다릴 때 전제 조건은 사이즈도 작고 45세 미만이고 임파선 전이도 없고 고위험군이 아닐 때여야 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간을 좀 가지고 기다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통 1cm보다가 작으면 갑상선에서 암이 작다라고 표현해요. 근데 작은 경우에도 자라는 위치에 따라서 목소리 신경 근처에 자랐거나 피막 근처에 자라서 혹은 기도 근처에 자라서 그쪽을 침범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전문가와 상의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이제 아까도 이제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순하고 우리가 시간을 가지고 지켜볼 수 있는 암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암이 계속 그대로 가만히 우리 바람대로 있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좀 더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빨리빨리 해결하고 그다음에 좀 분명하게 지내는 게 더 좋지 않겠나는 생각이 사실은 그런 분들은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하고 나면 이제 갑상선을 다 없앴으니까 호르몬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생 갑상선 약을 먹어야 된다는데 야, 그 약 먹는 게 지겹다. 정말 약을 내가 평생 먹어야 된다는데 수술을 꼭 해야 되네. 이런 마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약 먹는 거에 대한 불편,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약 먹는 거 불편하죠. 당연합니다. 약을 먹고 안 먹고는 삶의 질이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인데
근데 대부분 생각하는 다른 약들과 갑상선 호르몬 약은 좀 다른 게 몸에서 생성되는 호르몬과 똑같은 성분이에요. 약이 가지고 있는 자체 부작용은 없습니다. 갑상선 약을 보신 분들은 알지만 굉장히 조그맣죠. 네, 굉장히 조그맣고 그리고 이 약을 우리가 그냥 무작정 먹이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피 검사를 보면서 가장 몸도 편하고 암 재발도 억압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맞춰서 조절을 합니다. 약을 줄였다 늘렸다 그렇게 합니다. 딱 체질에 맞춰서 그러니까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 사람이 거의 단 한 분도 없다 할 정도로 각기 다른 약 용량을 먹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나라 문화는 수술을 두려워하고 약 먹는 걸 두려워하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하게 약을 먹는 목적이 있어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 자체가 두려워서 수술을 안 하고자 하는 정도의 두려워할 사안은 아니란 겁니다. 아니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수술하기 전에 걱정을 했던 게 이제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 특히 저는 이제 노래를 하니까 뭐 정말 뉴스에 살인 선고 받았다 막 이런 뉴스를 제가 보고 저도 좀 망설였다가 수술을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주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수술 후에 목소리 변화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거든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동반되는 후유증이 혹시 뭐가 있을까? 이건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많으시죠. 그렇죠. 이제 수술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어떤 수술이건 부작용이 없지는 않습니다. 특히 갑상선은 굉장히 예민한 구조가 많은 곳입니다. 이게 지금 아까 보셨던 모형인데 보시면 여기에 목에 이렇게 있다 그랬죠. 네. 바로 이 갑상선이 이 빨간 요 조직인데 목소리 신경이 이렇게 뒷면에서 이렇게 후드로 들어갑니다.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다 있구나. 네. 그리고 반대편도 역시 이렇게 또 하나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마치 생선살에서 가시 발라낼 때처럼 그 갑상 조직을 떼어내면서 이 신경을 잘 박리해내야 되거든요. 근데 예민한 사람들은 특히나 이렇게 목을 쓰는 가수분들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아마 고음 불가가 되셨을 거예요. 네, 처음에 안 나오고. 음이 안 나오고 저음도 잘 안 나왔을 거예요. 음역대가 좀 좁아집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발성이라고 하는 건 이 성대신경을 잘 살렸다 할지라도 신경만 갖고 발성하는 건 아닙니다. 근처에 있는 그 근육들이 다 도와줘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는 분명히 목소리에 장애가 옵니다. 근데 제가 수술한 분들 중에 희한하게 가수도 많고 뭐 오페라 가수 성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대략 평균적으로 3년에서 5년이 걸렸어요. 사실은 이 사회생활에서 목소리라는 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말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아서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하는 거는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걸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는 게 대략 6개월 정도가 지나고 나면 대부분의 음역대는 다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부갑상선 기능 저하라는 게 올 수는 있는데 요 갑상선 아까 이야기했는데 갑상선의 뒷면에 이제 하나, 둘, 셋, 넷 정도의 그 부갑상선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조직은 사람 몸에서 굉장히 혈류가 많은 조직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이 그 갑상선이 없어지고 나면 부갑상선을 잘 살려놨다 할지라도 거기로 가는 피가 많이 떨어지게 되죠, 혈류가. 그러면서 일시적으로 손발이 저리고 힘든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짧게는 한 6주 만에 회복되는 분들이 대부분이고요. 길게 가도 한 6개월 정도 회복됩니다. 저는 몇 년 갔거든요. 근데 제 생각은 워낙에 지금 첫 수술부터가 컸어요. 임파선 전이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제 그 임파선 조직을 다 떼어내고 부갑상선을 살렸다 할지라도 아마 그렇게 원활하진 않았을 겁니다. 지금 들으면 들을수록 갑상선은 이렇게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고 이런 일이 있을 경우에는 초기에 수술을 하든 치료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승구 씨처럼 이렇게 갑상선 암을 받았던 분하고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하고 예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운동이 있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갑상선 건강하게 잘 지키는 방법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상선암은 특유의 증상이 없어요. 갑상선암이 속으로 들어앉아가지고 여기까지 전이가 되지. 좀 아픈 증상이라든가 이런 게 다른 게 없나요? 원인이 불분명하고 증상도 없어 더욱 위험한 갑상선암.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아주 간단한 동작만으로 가장 위험한 요소를 확인할 수 있다. 과유불급의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갑상선을 사수하기 위한 식단 대공개. 식단이잖아, 뭐. 너무 많이 먹어. 몸신 주치 장항석 교수의 충고. 좋다고 많이. 잠시 후 공개합니다. 갑상선
갑상선 전반적인 이야기를 저희가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갑상선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 명의의 충고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네, 명의의 충고 첫 번째는 내 목의 나비를 확인하라입니다. 제가 보통 이제 갑상선 암이 있는 줄도 모르고 많이 진행된 이후에야 발견되기 때문에 자기 목을 좀 만져보고 혹이 있는 걸 미리 알 수 있다면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의 나비를 확인하는 그 노하우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필요한 준비물이 있습니까? 예, 손하고 거울만 있으면 됩니다. 거울이 여기 있네요. 기왕에 우리 저기 몸신 가족 여러분들하고 같이 배워보면 어떨까 싶어요. 조민희 씨, 변유미 씨 한번 거울 가지고 나와보실까요? 제가 그 목이 길어요. 그러니까. 목이 어디까지가 목이야? 거울을 보면서 여기서 보면서 이렇게 먼저 목이 튀어나오는지를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게 거울로 한번 얼굴을 쭉 보고요. 자, 이렇게 그 목을 좀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죠. 그 목젖 아래쪽으로 이렇게 만져보는데 그냥 만져서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을 이용하는데 손 3개 정도를 한쪽에 고정을 하고요. 한쪽을 밀어주세요. 그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훑어내려오세요. 천천히. 반대편을요? 네, 반대편을 천천히 훑어내려오시고요. 좀 그런 지점이 있네요. 좀 세게 만지신 겁니다. 목소리 신경이 자극받아서 이래요. 자, 이렇게 해서 한쪽을 고정하고 엄지손가락을 이용해서 이렇게 훑어내려가면서 목 아래 쇄골까지 내려가면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는 침을 꿀꺽 삼켜보세요. 걸리는 게 있는지 이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편을 이용해서 반대편을 고정하고 또 엄지손을 이용해서 쭉 아래로 훑어내려오고 그리고 꿀꺽 하고 삼켜보세요. 굉장히 간단한 방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편안하게 금방 알아볼 수 있네요. 근데 물론 사이즈가 좀 작을 때는 만져보는 게 좀 어렵긴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혹이 아주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사이즈가 큰 혹은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그 만져질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소견을 보느냐면 양성혹, 그냥 일반적인 혹은 그 삶은 달걀 중에 이제 반숙을 해가지고 목 안에다 넣어놨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정도로 말랑말랑합니다. 그게 양성이에요. 완전 물컹물컹은 아니고요. 그 삶은 달걀 반숙 정도의 달걀이 만져집니다. 근데 꼭 눕갈사탕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이건 조금 안 좋은 소견에 속해요. 그러면 이제 꼭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고요. 또 하나 이렇게 침 삼키는 걸 아까 해드렸는데 침을 삼킬 때 양성 혹이면 혹이 있더라도 이게 같이 움직여요. 근데 안 움직이고 근처 조직이 다 당겨져 올라오면 그거는 이제 주변 조직 고착이 있는 소위 좀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거 말고도 그래도 또 뭐 다른 어떤 그 증상이나 또 주의해야 될 거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예, 그 암이 이제 초반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발견하기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암이 커지고 주변 조직을 침범하게 되면 비로소 증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로 제일 위험하게 받아들이는 게 목소리 변성입니다.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성되면 이거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더 위험하게는 삼킬 때 힘들거나 이제 암이 너무 커서 기도를 누르기 때문에 숨 쉬는 게 가빠지거나 갑상선에 혹이 있고 이게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목 옆에 임파선이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그것이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소견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이 사실은 뭐 감기 몸살 심할 때도 조금 이렇게 불통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를 살폈을 때 근데 이제 부었다 내렸다 하는 건 안 좋은 증상은 아니에요. 감기나 목에 염증이 있을 때 부었다가 또 가라앉았다 하면 그거는 이상 소견은 아닙니다. 이런 체크를 수시로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아니면? 보통 한 번 체크해서 안 만져지면 그걸 뭐 매일 만지고 앉았을 이유는 없고요. 그래서 한 몇 개월에 한 번 이렇게 생각이 날 때마다 한 번씩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내 목의 나비, 갑상선 건강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갑상선은 목의 아랫부분, 나비 넥타이를 맨다고 생각했을 때
나비가 위치한 바로 그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먼저 검지, 중지, 약지 손가락을 목에 고정시킨 후 엄지손가락으로 목의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쓸어 내려줍니다. 그리고 침을 꿀꺽 삼키면서 엄지손가락을 내려보는데요. 침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나 불편함이 없는지 확인해 봅니다. 반대편 손을 이용해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만약 혹이 만져질 경우 말랑말랑하게 느껴진다면 양성 혹일 가능성이 높고요. 반대로 혹이 사탕처럼 딱딱하게 만져진다면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길 권해드립니다. 또한 침을 삼켜봤을 때 혹의 움직임이 없고 목 근처의 근육이 당겨져 올라오는 느낌을 받는다면 역시 자세한 검사를 받아보길 바랍니다. 이제 갑상선암이 매우 많이 진행되면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갑상선암이 많이 진행되면 목소리가 허스키하게 변합니다. 또 암이 기도를 누르게 되면 침을 삼킬 때 힘이 들거나 숨 쉬는 것이 가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혹이 만져지는 상태에서 목 옆에 임파선이 딱딱하게 부어오른 상태라면 갑상선암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명의의 첫 번째 충고, 먼저 갑상선을 자가 진단하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어떤 건가요? 예, 두 번째 충고는 식단에 관한 것입니다. 갑상선 식단, 과유불급을 지켜라. 과유불급을 지켜라. 과유불급. 어떤 이야기인가요? 예, 보통 이제 암이면 어떤 암에는 무슨 음식이 좋다더라. 이걸 먹어라 혹은 이걸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근데 갑상선 암에서는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음식을 너무 많이 먹는 것도 문제고 너무 적게 먹는 것도 문제라는 의미로 과유불급이란 말을 썼습니다. 자, 명의의 충고로 과유불급을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니까 갑상선에는 뭐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보다는 양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셨습니다. 자, 과연 어떤 식품을 소개해 주실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과유불급의 첫 번째 음식은 네.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음식은 바로 이겁니다. 좋은 건데? 미역 다시마 김 멸치인데요. 네. 바로 요드 식품입니다. 그거는 많이 먹어도 괜찮지 않아요? 건강식단이잖아요. 뭐 멸치, 뭐 그죠? 다시마, 먹어도 아무 이상 미역. 없는 거. 얼마나 좋아요. 사실 이렇게만 차려놓고 드시는 분도 계세요. 그럼요. 네. 얼마나 좋아요. 실제로 이 해초류에는 소위 말하는 피부 미용에도 좋고 굉장히 건강식으로 알려져 있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이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건 WHO에서 권장량이 하루에 이제 150 마이크로그램 정도의 소량을 먹게 하는데 실제로 상한선은 2,400 마이크로그램까지를 이제 상한선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거보다 훨씬 더 상위에서 먹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너무 많이 먹는 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좋다고 많이 먹지 말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하게 되면 기능 저하를 좀 더 빨리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지나치게 먹지 말아라, 적당히 조절을 해라 이 말씀이시네요. 네, 이 해조류의 경우에는 우리가 알듯이 굉장히 건강에 좋은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듬뿍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음식인데 오늘 말씀드린 요지는 뭐냐면은 너무 이렇게 과다하게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주의하지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이 요오드가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이 갑상선 호르몬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것이 바로 이 요오드라는 무기질이에요. 필수 무기질이죠. 그래서 꼭 드시긴 해야 됩니다. 이 요오드를 너무 안 먹어도 문제지만 또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이제 갑상선 재료가 많아지니까 그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이를 혹사를 시키는 그런 경우가 되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시고 어려워요. 뭐 많이 먹어도 안 되고 또 적게 먹어도 안 되고 어느 정도 먹는 게 가장 좋은 건지. 그러면은 하루에
얼만큼 드셔야 되는지 그 양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요즘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김을 아마 식사 때마다 많이 드실 거예요. 김의 경우에는 하루에 한 김 이렇게 전지 있죠. 큰 거 한 장 반. 그래서 우리가 맛김 12장이면 충분히 요오드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물미역, 불린 미역으로 한 25g 정도인데 한 4분의 1 공기 정도 되는데 실제 우리가 미역국 한 대접 먹으면 한 이틀치의 분량을 드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수를 낼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다시마잖아요. 네. 다시마에 실은 요오드가 가장 많이 들어있어요.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게 다시마인데 이 건다시마 요 정도의 하루 필요한 양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다시마를 너무 이렇게 반찬으로 해서 많이 드시는 경우 문제되고요. 멸치의 경우에는 지금 이 국멸치 거의 한 10개 정도 이렇게 했는데 10개? 요거나 잔멸치의 경우에는 크게 밥숟가락으로 2숟가락 요 정도는 돼야지 하루에 필요한 양의 요오드가 들어있습니다. 아니 근데 미역국 1인분하고 멸치, 다시마 국물 내서 먹고 그렇지. 한 개씩 먹다 보면 일일 권장량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평소에 먹는 미역국이요. 하루에 2번 드시면 권장량의 5.4배를 드시게 되고요. 다시마 쌈 5장을 드시면 권장량의 무려 7배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날, 특정한 날 이렇게 한번 드시는 거는 무방하지만 해조류 식단이 좋다고 해서 매일매일 매 끼니마다 이렇게 드시는 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은 한국인에게 지나친 이제 요오드 섭취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김 한 장 반이라고 하니까 김밥 2줄 먹으면 큰일 나겠네요. 넘치는 거 좋지 않습니다. 갑상선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원료가 되는 요오드. 하지만 과유불급, 너무 많은 양은 갑상선 건강을 오히려 해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먹는 해조류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요오드. 그렇다면 하루 섭취량은 얼마가 적당한지 알아볼까요? 먼저 김은 자르지 않은 전지 기준으로는 한 장 반, 자른 김으로는 12장 정도면 하루 필요한 요오드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습니다. 미역은 불린 미역 기준으로 밥공기 4분의 1 정도면 충분하고요. 다시마는 손바닥 크기의 다시마를 4분의 1로 자른 크기가 1일 권장량입니다. 국물용 멸치는 하루 10마리, 그리고 볶음용으로 주로 사용하는 잔멸치는 2스푼 정도가 1일 권장량인데요. 생각보다 1일 권장량이 참 적죠. 하지만 김 12장과 국물용 멸치 10마리를 함께 먹는다면 1일 권장량을 훌쩍 넘긴다는 사실. 요오드가 많은 음식을 지나치게 자주 섭취하면 갑상선 기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니 과유불급. 적정선을 지키는 것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명예충고로 과유불급 두 번째 식품은 무엇인지 확인을 해볼까요? 네, 과유불급 두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뭐죠? 아니, 저건 좋은 이거 양배추. 양배추. 이거야말로 또 건강식으로 요즘에 많이들. 아니, 어떤 고깃집에 가면 양배추만 나와요. 맞아요. 그래요. 갑상선 암 예방에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위에도 좋고. 네. 자, 양배추도 역시 굉장히 우수한 식품입니다. 이 십자화과, 이제 배추니, 무니, 양배추니, 브로콜리니 이런 것들이 갑상선의 혹을 좀 크게 만드는 그런 성분이 있다 해서 좀 기피했던 적도 있는데 최근에는 여기에 들어있는 성분들 중에 항암 성분이 많다 해서 많이들 먹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요즘에 그 미니 양배추는 갖고 다니면서 먹기 쉬우니까 그걸 좀 싸갖고 다니고 했던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것도 많이 먹으면 안 좋은 거예요? 이 말씀 한번 임경숙 교수님께 여쭤볼까요? 왜 조그만 거 요거 미니 양배추. 미니 양배추에도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 식이섬유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설프라펜이라는 그런 항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지금 이제 여기에서 논지는 양배추가 좋냐 나쁘냐가 아니에요. 어떤 한 종류의 채소나 과일이나 뭐 어떤 식품이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효능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을 한 종류만 먹는 것을 경계하라.
그런 뜻입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이건 양배추 즙인데 이걸 한 컵을 만들 때 양배추 얼마나 들여서 짰나요? 그 양배추 즙만 만약에 짠다면 이 정도를 하려면 한 4분의 1 통 정도는 갈아야 하지 않을까요? 맞아요. 거의 농축이죠. 농축. 네. 예. 그러니까 양배추가 건강에 좋고 식이섬유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식단에서 즐기는 정도는 좋은데 어느 누구도 양배추 한 톡씩 먹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런 컵을 하루에 3컵 먹었다. 하루에 한 통씩 먹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식물이건 식물의 성분 중에는 항암 성분이 없는 식물은 없다 할 정도로 식물은 굉장히 우수한 성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로 하면 그런 성분은 독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골고루 먹는 이유는 그런 독성 성분을 균일하게 그 위험을 좀 더 피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즙을 내서 먹고 뭐 환을 만들어서 먹고 이러는 건 조금 과도한 것 같습니다. 위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좋은 채소나 과일의 경우에도 한 종류에 이렇게 집중해서 드시면은 거기에서 얻는 이득도 있지만 분명히 너무 한 종류의 생리활성 물질이 많아서 생기는 또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요. 나머지 식품을 먹지 못해서 우리가 좀 더 좋은 걸 얻을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양한 음식을 드시는 것이 암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 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게 말씀을 들어보니까 뭐 골고루 좀 적당량 먹어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요. 골고루 먹어야 돼요. 그렇고요. 그 계절 음식 있죠. 요새 뭐 냉이, 달래니 뭐 그거 해서 상해 놓고 괜히 그냥 뭐 잘하는 척하고 남편 앞에서 앞치마 들르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적당히 이렇게 해서 어쨌든 상해 본 거는 한 번씩 젓가락이 들어갔다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해야 돼요. 네. 그 엄영란 선생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저한테 기대하시기를 아마 갑상선암에서 어떤 음식이 좀 좋다 이런 말씀을 좀 듣고 싶어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애석하게도 정말 권해드리고 싶지만 그런 음식이 있는 게 아니라 골고루 먹고 이제 넘치는 것을 오히려 경계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철에 나는 건강한 음식 그야말로 제가 정말 찬성하는 부분입니다. 네.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귀한 정보를 나눠주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요? 제가 이제 제 강의의 말미에는 꼭 쓰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병이건 호미로 막을 수 있을 때 호미로 막아라 라는 말입니다. 갑상선암이 순환암이라고는 하지만 어떤 암도 방심해서 바라볼 대상은 아니란 겁니다. 암을 치료함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초반부터 확실하게 이걸 제압하겠다는 목적으로 나가야지 우리가 밝은 미래를 맞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앞으로도 더 건강하시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장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요.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우리나라 30대 이상 성인 6명 중에 1명이 이것으로 인한 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몸속 기름과의 전쟁 1탄 콜레스테롤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콜레스테롤이 전체 심장병 원인 중에 1위예요. 우리 몸에서 충분한 만큼 그걸 만들어요. 그래서 외부에서의 보충이 별로 필요 없어요, 사실은. 400이 넘던 콜레스테롤 200 중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비장의 건강법 열흘 동안 드셨는데 과연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말 많이 떨어졌다. 네, 잠깐만 기다리세요. 빨리 마셔버리는 거.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건강기능식품 악마 다이어트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드립니다.